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 아침 날씨는 조금 쌀쌀합니다. 아마도 어제 비가 내린 것 때문일 텐데요. 비가 오면 날씨가 쌀쌀해진다는 거, 이런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좀 예측이 가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뭐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하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사회도 좀 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어제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직접 손석희 씨를 교체해라, 이런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제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이제 16일 날 유튜브에 이제 올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이제 확인은 어제 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이 JTBC 외압의 실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상당히 좀 제목이 언론사 회장다운 이런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홍석현 전 회장은 이 동영상에서 그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는 이 정권이 약해져서 그 직접적 외압은 없었고, 이 보수층으로부터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말도 안 되는 그 규탄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그 전에 구체적 외압이 한 5번 되고 그중 대통령으로부터 2번 있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외압을 받았다고 이제 네.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이 홍석현 전 회장,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인지는 이제 바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이어서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 위협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런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한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그 용서하지 않았고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압을 견딜 수 있었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그 압력이 앵커를 교체하라는 그 외압이었음을 이제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주목되는 점은 홍석현 전 회장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민감한 발언을 한 것일까? 여기에 오히려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기도 하죠. 예.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십니다. 네. 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의 발걸음도 더 바빠지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운전 조심하고 차 조심해야 됩니다. 유세 차량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유세차 모시는 분들을 아주 정말 그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어제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또 유세 차량의 이 소음,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침에 지금 일요일에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로고송 나오고 막 이러고 그 확성기에 대고 기호 몇 번 녹음이다. 진짜 저는 절대로 그 사람 안 찍어줄 거예요. 네, 그 출근길에도 지금 계속 그 확성기를 크게 틀고 유세 차량에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좀 확인을 좀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조용한 유세, 네. 이런 게 오히려 좀 표를 좀 더 얻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어제 그 호남과 그 제주 지역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 광주 지역 유세에서는 그 호남을 위해서 뭐 하나 한 일이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루 전에 이제 그 국민의당의 그 박지원 대표가 이 호남 홀대론을 그 편에 대한 이 반격으로 보입니다. 또 호남은 문재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더 이상 호남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면서 호남 유권자들의 이른바 그 반문 정서를 이제 누그러뜨리는데 좀 역점을 두었고요.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어제는 그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그 상대적인 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이 대전과 대구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 표심 굳히기 행보 아니냐 이런 풀이를 좀 낳고 있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는 그 대전 그 중앙시장 유세에서 이 개파 패권주의는 그 말 잘 듣는 사람만 쓴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국민을 위해 그 일할 최고의 인재를 뽑겠다면서 그 인재론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이 대구 유세에서는 북한이 저를 두고 그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다.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런 지역 맞춤형 공약을 이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아주 뭐 거친 입담을 뭐 유감없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너무 좀 이 구태의한 또 색깔론 공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울산 유세에서는 이 문재인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걸 북한과 그 상의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실상 그 대북 정책에 한해 한국의 대통령은 문 후보가 아니라 그 김정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이어서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인 대통령은 그 박지원 대표가 된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라는 이 좌우 대결 프레임을 이제 그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이 이틀째 계속 그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포와 파주, 동주천 그 의정부 등 서울 이제 북부 지역을 좀 훑고 나섰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 민심이 높은 수도권에서 여론을 반전시켜서 역전의 좀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전략 아니냐 이런 풀이를 좀 낳고 있죠. 유승민 후보는 이 무조건 그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말라. 누가 안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그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좀 해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사람과 미래를 보고 선택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네, 그 노동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제 그 비전을 좀 내보이고 있죠. 이 당 대표실에서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법정 근로시간을 그 준수하고 오후 5시 그 칼퇴근제를 시행하는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까지 이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그 35시간으로 그 줄이고 대통령 산하에 노동시간 그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실현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덕용 김영삼 민주화센터 이사장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남이죠. 김현철 씨. 이 두 분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직 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 선대위와 그 상도동계 인사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해왔던 이 김영춘 의원이 어제 이제 그 한 언론과의 그 전화 통화에서 이 상도동계 그 좌장격인 그 김덕용 이사장 그리고 그 김현철 교수가 선대위 합류를 그 최종 확정 지었더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 양측으로부터 그 러브콜을 좀 받아왔었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기로 이렇게 그 입장을 좀 정리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뭐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나 홍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심한구 전 울산시, 이신범 전 의원 등도 이 문 후보 그 선대위에 그 합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선거 판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도동계에 또 다른 한 축은 바른정당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도동계의 일부가 가는 거고 또 일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김현철 씨가 이제 이동한다는 게 사실은 좀 상징의 같긴 하죠. 자, 오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있죠. 일정도 후보들이 조정하면서 TV 토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예. 네, 오늘 이제 그 YTN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TV 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사실은 4명 가운데 1명은 된다 뭐지 이렇게 나오고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답이 있는 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 응답자들이. 네, 이번 토론은 이제 그 스탠딩 토론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죠. 네, 네, 이걸 두고 이제 그 후보 간에 상당히 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뭐. 서 있는 시간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꼭 뭐 스탠딩 토론을 해야 되느냐.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제 이런 이의를 좀 제기를 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던 방식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이번 토론은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자유 토론 형식으로 그 진행되기 때문에
공격 범위는 상대적으로 좀 넓어지고 그 대신 그 답변 시간은 좀 줄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 간의 어떤 토론의 그 긴장도를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측은 일단 1차 TV 토론이 비교적 그 성공적이었다는 그 자평 속에서 보다 여유 있는 토론 준비에 그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1차 토론회에서 좀 긴장한 모습을 보여서 제 능력을 좀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 그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 측은 어제 오후 2시 이 대구 유세 이후에는 일체 그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그 TV 토론을 상당히 좀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유승민 후보나 이제 그 심상정 후보. 네, 심상정 후보는 어쨌든 토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별 부담 없이 임하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약간 좀 품격을 좀 높이는 방안으로 가기는 하되 역시 본인 기질대로 하겠다. 이게 예. 이제 자유한국당 선관위 그 방침이라고 하죠.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인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선거비용 연출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죠? 특히 이제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선거비용 마련 자체가 굉장히 그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좀 불투명해지면서 선거비 집행을 놓고 당내에서도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예. 바른정당은 다른 정당이 한 그 20% 정도의 그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원칙에 좀 고군분투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돈이 많이 들어간 그 유세 차량. 다른 정당의 그 3분의 1 수준인 그 17대만 좀 운영을 하고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그 자전거와 그 전기 자전거 등을 이용을 해서 지역구를 이제 돌고 있는 이런 그 사진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은행 대출과 기존 자산 등으로 500억 원의 일단 실탄은 좀 확보를 했다고 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까 봐서 그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예. 자신 있다 이러면서 그 선거 비용의 그 적극적인 집행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당 내에서는 비타 500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홍준표 후보가 500억 원을 그 음료수 마시러 써버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예. 15%를 못 얻으면 예. 이제 10%를 그렇죠. 못 얻으면 아예 한 푼도 돌받지 그렇죠. 못하고요. 10에서 15는 반이고 15% 이상이야 때문에 이제. 당으로서는 이제 예.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자책하면 못 쓰는 거란다. 그게 바로 못생겨지는 거야. 못생겨지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단다. 매일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결심들을 하는 거지. 너 자신에게 물어봐. 오늘 나를 험담하는 바보 같은 말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오늘은 영화 헬프의 명대사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 20일입니다.
선거운동 점점 치열해지고 있죠.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선거 연대에 대한 목소리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도 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부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유승민 후보는 지금 단일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근데 그렇게 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단일화 하자고. 현재 지금 보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예.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은 우선 홍준표 후보는 한 10% 내외,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4~5% 내외인데, 두 사람을 합치면은 저희들은 보수의 관심들이 조금 더 더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15%에서 20% 이상 최하 그 정도는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의미 있는 대결이 되고 해볼만 하다는 가능성에다가 역전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수가 단일화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홍준표 후보도 이거 합당이나 후보 단일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겉으로 지금 표현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역대 쭉 사례 단일화 같은 사례를 보면은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어느 쪽이고 자기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자체도 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이 좀 뭔가를 같이 하는 거를 좀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이른바 탄핵을 찬성한 탄핵을 반대한 쪽이다,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조건들을 이제 내놓고, 그리고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느 선에서 접합점을 찾을 것이나, 그리고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면은 그 부분은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탄핵 반대를 한 거를 지금 탄핵 찬성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탄핵 반대를 했던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는 점들은 표명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그 전제 조건으로 예를 들면은 친박, 아주 핵심 원조 친박들을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든 자유한국당에서 좀 보이지 않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그럼 어느 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겉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양쪽에서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에서 강성 친박 의원들을 예를 들면은 탈당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선거 국면인데, 바로 선거가 코앞인데, 지금 상황에서 탈당까지 조치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탈당 이외의 여러 가지 조치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요? 국민들의 눈에 안 보이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골든타임은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지금, 골든타임은 지금, 선거, 투표 용지가 30일 날 인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29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홍찍문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예?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이제 얘기한 건데요. 그죠? 보수층도 상당수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후보 단일화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찍으면은 문재인이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찍자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홍찍문이라는 그 표현을 박지원 대표께서 지금 하신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찍으면은 홍준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찍으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홍찍자다. 그래서 이제 홍찍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홍찍자. 홍찍자. 홍주표 찍으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홍찍문이라고 해서 지금 이 홍찍문을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홍주표 찍는다고 해서 문재인이 된다면은 다시 말해서 차라리 문찍김을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재인을 찍으면은 문재인의 안보관 때문에 김정은이 가장 먼저 웃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문찍김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홍찍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아까 예를 들면 탄핵에 반대했다 이런 부분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 측에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문 같은 거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쪽에서 협의를 하겠죠, 당연히. 협의하지 않으면은 선거에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본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제 단일화를 할 거냐 그리고 단일화를 앞에 놓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들이 새로 단일화하고 합쳐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건들을 없애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 뺀 다른 여론조사는 엉터리다.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강변한 데 대해서 지금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렇게 조사하고 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선거법 조사하는지는. 지금 그 기사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볼 때 여의도 연구소의 통계치가 굉장히 정확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도 지금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고 여의도 연구에서 주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쭉 살펴봤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의도 연구소의 조사치가 굉장히 엄격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인지 아주 사실 값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의 조사치를 저희들은 믿는 편입니다. 예. 근데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인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여론조사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여의도 여론조사가 더 믿을만하다. 여연의 조사에 따르면 나는 이긴다. 예.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엄밀히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이 아까 얼마 남지가 않지 않습니까? 샤이보수층이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아까 우리 심재철 국회 부의장께서도 4월 29일 날 이 인쇄 들어가니까 최소한도 그 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읍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우리 단일화 좀 하자, 읍소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단일화는 양쪽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쪽 다 서로 읍소를 할 필요가 있겠죠. 서로 읍소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보수를 다시 재건하고 보수를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더 앞서야 되겠습니다. 자, 샤이보수층이 이번 대선에 아직도 있다고 보십니까?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유세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느낍니다. 아하. 보수가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얼굴을 못 들고 있고 창피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문재인 후보 아들 유학 비용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셨죠? 심재철 부의장께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우선은 원서 접수 기간에 반드시 내야 되는 학력 증명서를 안 냈는데도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응시 원서하고 이력서하고 서명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시 원서 날짜를 위조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가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얘기는 응시 원서 채용 공고에 전혀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 동영상 전문가 뽑는다는 얘기는 내부 서류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자기소개서에 동영상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고도 보통은 15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 하루 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직장에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걸이를 낀 사진을 쓰고 자기 자소서를 A4 3매 이내로 쓸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써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데 딱 12줄짜리 12줄 쓰고 맙니까? 이런 모든 걸로 봐서 이건 뭔가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저희들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고용정보원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시고요. 그렇습니다. 유학 비용 관련해서 의혹 제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유학도 지금 비용도 지금 저희들이 좀 이상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가 이상해요? 문재인 대표께서는 당시에 변호사 시절로 해서 별로 그렇게 돈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슨스라는 미국 대학 유학은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1년 학비만 해도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래서 나머지 집세, 그다음에 자동차비 이런 것들로 하면은 평균 1년에 1억은 좋게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3억을 썼을 텐데,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재산 신고를 하는 거 보면은 그 동기간 동안에 2억 원이 늘었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변호사 수입이 없다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유학에서 많은 돈을 쓰고 또 자기 딸은 결혼을 시켰고 시집을 보냈고 그러면서도 돈이 2억이 늘었다는 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세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의혹 제기만 끝나면 안 되고 좀 조사를 진행하셔가지고 결과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형평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 지금 상당한 자료를 지금 입수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금 권력의 눈치를 벌써 보는 것인지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사 서류 자체를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드디어 미국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한미 FTA 손질하겠다고 그랬죠. 영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리폼이라는 단어를 써서 리폼. REFORM. 보통 생활 용어는 옷이나 가구 리폼한다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영어 단어에 수거로 보통 쓰면 이게 개혁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뒤에 제도 같은 게 나와요. 뭐 노예 제도라든지 그렇죠. 이런 건데 FTA는 협정이거든요. 협정을 우리말로 뭘로 해석해야 되나 가지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그리고 전 기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신문마다 오늘 달랐어요. 타이틀이. 어떤 데는 개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어떤 데는 개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어떤 데는 재검토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근데 상당히 완화한 편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재협상이라고 하면 리니고시에이트를 써야 되고 개정을 한다면 어멘드를 보통 쓰는데 리폼을 써가지고 혼란을 줬고 근데 예. 결과적으로 전면적으로 고치는 건 아니고 조금 부분 손질하는 건 아니겠냐. 보통 리폼한다고 할 때 다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다 바꿔가지고 새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니까 예. 그래도 전면 개정,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부분 손질이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게 그 부분을 되게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가장 우선적인 거면 무역 적자,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감축하는 게 가장 큰 걸 거고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대 리스크가 환자방이죠. 환자방. 예. 환율 조작국,
자유무역업종, 방위비 분담인데 그중에 자유무역업종 한미 FTA를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전에 바로 전날 그저께는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해서 북핵 문제와 중국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뭐 정말 공고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 얘기한 거는 결국에 북핵 해결에 도움을 준 대가로 FTA 개선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얻으려는 일종의 안보 청구서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한미 FTA가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체결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 하도 한미 FTA 뭐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었잖아요. 가장 크게 뭐 광우병이었고 소고기 협상이었는데 뭐 미국이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상당히 어떤 미국 입장에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한국은행에 이어서 국책연구원하고 국제통화기금 IMF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IMF가 어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로 0.1%포인트 높였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어제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6으로 올렸고 이전에 한은도 이미 올렸었죠. 그리고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도 되게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어요. 물론 0.1 내지 0.2 정도 되게 미세합니다. 하지만 추세 그리고 정도보다 방향이 지금 중요해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겠구나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뭐 지금 삼성전자에도 부회장이 없으니까 삼성전자 더 잘 나간다고 하고 리더가 없으니까 더 잘 나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 좋아진다고 하고요. 그렇죠. 중국도 부정적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돌아섰고 2분기 연속도 성장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G2가 좋아졌으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도 당연히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또 빗대어 있는 신흥국들도 경기도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출이 좋아지고 신흥국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한국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행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KDI는 어제 부정적인 변수를 조금 더 강도 높게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비인데 내수로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 일부 수출 대기업은 좋지만 일부 내수 기업들은 그다지 좋지 않고 자영업자는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고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한미 FTA 지금 다시 뭐 손절하겠다 한 것처럼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잖아요. 중국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사드 보복 이런 거 계속 들고 있고요. 이런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소비가 안 좋아지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 여전히 리스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률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청년들 일자리도 좀 많이 늘어나고 말이에요. 예? 이 고용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고용 시장은 여전히 좋지가 않잖아요. 전망만 좋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전망만 좋아지고 이게 추세적으로 오랫동안 좋아질 사람이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앞으로 좋아질 거다 보고,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봐야지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몇 번 좋다라고 사람을 신규 채용을 더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건 일부 수출 대기업이에요.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이에요. 이 결과 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공장들 생각해 보면 큰 장비들이 많은 거죠. 좋아진다고 해봐야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설비, 장비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일자리 늘려면 뭐 건설, 조선, 철강 이런 데들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는데 조선 여전히 구조조정, 대우조선 하양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그대로 통계로도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죠. 100인 이상 기업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53.7%가 신규 채용을 실시하고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수치가 2011년이 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다음번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또 이 성장률 전망치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안 내놓은 데가 기획재정부 정부입니다. 그렇죠. 선거가 지금 투표가 20일 남았잖아요. 네. 그 전에 발표할까요?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할까요? 끝나고 하죠, 당연히.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죠. 입장에서는 당연히 끝나고 해야지 좋아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어떤 신정부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바가지 요금 많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처벌받죠?
교수님도 전용 미용실이 샵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헤어스타일 보시면. 뭐 전용이 아니고요. 그냥 된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단골들이 가면 그렇지 않은데 예. 보통 이제 보면 이 요금표라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봉사료를 더 붙여서 받는 데들도 있고요. 예. 머리카락 길이가 긴 사람들한테는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마 같은 거 할 때는 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맞습니다. 기본 요금표보다 더 붙여 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용실에 있는 요금표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호텔이나 식당에서도 옛날에 텐텐 그걸 안 붙이고 메뉴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메뉴판에 다 실제로 네. 내는 요금을 다 내게 하는 것처럼 미용실도 그렇게 하라는 거고 한 번 위반하면 경고를 하고 두 번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5일이 되고 4차례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거 진짜 요새는 모든 게 표준화되는 게 추세인데 뭐 만일 머리가 기를 때는 더 힘들다고 하면은 그거를 또 표준화시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0cm까지는 얼마, 10cm까지는 얼마, 20cm까지 얼마, 30cm까지 얼마, 그리고 40cm 이상은 얼마. 저같이 머리숱이 없으면 좀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머리숱 많은데 뭐 왜 자꾸 또 자학하고 그러세요? 머리숱 많으세요 지금? 네, 이 말을 들춰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강조연 작가도 지금 머리숱 많은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예, 머리숱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한 주의 딱 중간을 보냈죠. 자, 이제 한 주의 후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한 주 후반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